이번 강의의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의사결정 트리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지, 그리고 그 판단 과정이 어떤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지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둘째,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통해 불확실성을 어떻게 수치화하고 머신러닝 모델이 어떤 방식으로 불확실성을 줄여가는지를 배웁니다. 셋째, 의사결정 트리에서 널리 사용되는 세 가지 알고리즘, ID3, C4.5, 그리고 CAT 알고리즘을 비교하며 왜 알고리즘이 이렇게 진화해 왔는지, 그리고 각각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는지를 학습합니다. 이 목표들을 염두에 두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의사결정 트리, 즉 Decision Tree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머신러닝에서 가장 직관적이면서도 해석 가능성이 높은 모델이 바로 의사결정 트리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단순한 트리 구조를 넘어서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여러 가지 트리 알고리즘이 어떤 기준으로 분할을 결정하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렉카운 08 Decision Tree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갈 강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의사결정 트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런 모델이 필요한지를 간단한 예시를 통해 설명합니다. 그 다음 의사결정 트리의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인 ID3를 살펴봅니다. 여기서 엔트로피와 정보이득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합니다. 이후에는 ID3의 한계를 개선한 C4.5 알고리즘을 소개합니다. 연속형 데이터 처리라든지 정보이득비 같은 더 정교한 기준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CART 알고리즘을 다룹니다. 이 알고리즘은 회귀 문제까지 처리할 수 있고 지니지수와 같은 새로운 기준들이 등장합니다. 수업의 마지막에는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의사결정 트리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지요. 의사결정 트리는 데이터의 특징을 기반으로 하나의 트리 구조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어떤 값을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크게 두 가지 문제에서 사용됩니다. 바로 분류 문제와 회귀 문제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생존했는지 아니면 사망했는지를 예측하는 분류 문제, 또는 어떤 값이 얼마가 될지를 예측하는 회귀 문제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성별이 남성인가? 라는 질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나이가 9.5보다 큰지를 확인하며 결국 생존 또는 사망과 같은 최종 결과로 내려가는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의사결정 트리는 사람이 의사결정을 할 때 먼저 이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저것을 확인하는 이러한 사고 흐름을 시각화한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의사결정 트리가 실제 데이터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왼쪽 표는 훈련 데이터입니다. 환불 여부, 결혼 상태, 과세소득, 그리고 칫, 즉 탈세 여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를 기반으로 오른쪽 트리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분할 기준은 환불 여부입니다. 환불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데이터를 둘로 나누고 환불이 없으면 결혼 상태로 다시 나누며 결혼 상태가 싱글인지 메리드인지에 따라 추가적인 분기가 이어집니다. 이 슬라이드는 의사결정 트리의 핵심 원리를 보여줍니다. 즉, 데이터를 특징 값에 따라 반복해서 나누어가며 최종적으로 가장 적합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트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른쪽 테이블에서 보는 다양한 특징 중 어떤 특징을 우선적으로 분할 속성으로 정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분할 속성의 조건에 따라 분류한 후 다음 단계에서 또 다른 분할 속성을 결정합니다. 이것을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결과를 결정합니다. 이제 의사결정 트리의 구성 요소를 설명해보죠. 먼저 루트 노드입니다. 루트 노드는 트리의 가장 시작 지점으로 가장 처음에 데이터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를 결정합니다. 다음은 내부 노드입니다. 내부 노드에는 분할 기준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불 여부, 결혼 상태 이런 질문들이 내부 노드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리프 노드가 있습니다.
리프노드는 더 이상 분할하지 않고 최종 예측 결과를 나타내는 지점입니다. 예를 들어 yes 또는 no 같은 최종 판단이 여기에 위치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드들 사이를 연결하는 경로를 가지라고 부릅니다. 각 가지는 특정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른 경로를 의미합니다. 이제 의사결정 트리가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단계별로 설명해보죠. 첫 번째 단계는 목표를 설정하고 노드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리프 노드는 최종 예측 결과를 표시하고 부모 노드는 if else와 같은 조건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할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분할 속성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개념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바로 엔트로피와 정보 이득입니다. 엔트로피는 데이터의 불확실성을 의미하며 정보 이득은 특정 속성을 기준으로 분할했을 때 불확실성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나타냅니다. 불확실성을 가장 많이 줄여주는 속성을 먼저 선택합니다. 세 번째는 분할 과정입니다. 예제로 숫자 맞히기 게임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숫자의 범위를 절반씩 나누면서 50 이상인가 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갑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조건을 좁혀 나가면 마지막에 정확한 숫자에 도달하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는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 없는 분할을 제거하여 트리를 더 단순하고 일반화가 잘 되는 구조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지금부터는 의사결정 트리의 기본 알고리즘인 ID3 알고리즘을 간단히 설명해보죠. ID3 알고리즘의 첫 단계는 전체 데이터의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엔트로피는 데이터가 얼마나 섞여 있는지를 나타내는 불확실성의 척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각 속성에 대해 정보이득을 계산하여 가장 많은 정보이득을 주는 속성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즉, 데이터를 가장 잘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을 첫 번째 기준으로 삼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선택된 속성으로 데이터를 분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분할된 데이터에 대해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서브트리를 확장해 나갑니다. 이 과정이 리프노드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되면 전체 결정 트리가 완성됩니다. ID3 알고리즘은 의사결정 트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버전으로 데이터의 불확실성을 먼저 계산하고 그 불확실성을 가장 크게 줄여주는 속성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전체 데이터의 엔트로피, 즉 불확실성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실제 ID3 알고리즘을 살펴보기에 앞서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살펴보죠. 엔트로피는 확률 분포가 얼마나 불확실한지를 수치로 나타낸 개념입니다. 데이터가 한쪽으로 몰려 있으면 엔트로피가 낮고 데이터가 여러 클래스로 고르게 섞여 있을수록 엔트로피가 높아집니다. 낮은 엔트로피는 예측이 쉽다는 뜻이며 높은 엔트로피는 예측하기 어렵고 불확실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엔트로피는 각 클래스의 비율을 이용해 계산됩니다. 클래스 A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클래스 B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를 기반으로 불확실성 정도가 정해지는 방식입니다. 엔트로피의 공식은 각 클래스가 등장할 확률에 그 확률의 로그 값을 곱한 뒤 그 값을 모두 더해서 불확실성을 측정하는 구조입니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풀어 말하면 각 클래스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를 가지고 이 데이터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클래스 A의 비율이 80%이고 클래스 B의 비율이 20%라면 A는 로그 함수에 의해 낮은 불확실성을 가지게 되고 B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은 불확실성을 갖게 됩니다. 이 두 값을 합쳐서 데이터 전체의 불확실성을 하나의 숫자로 표현한 것이 바로 엔트로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각 클래스의 확률이 골고루 섞여 있을수록, 즉 50대 50에 가까울수록 각 항목의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가장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 클래스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예를 들어 90%대 10%처럼 편향된 분포라면 로그 값을 곱한 항들이 대부분 줄어들기 때문에 엔트로피 전체가 낮아지게 됩니다. 엔트로피 공식은 각 클래스의 등장 확률에 비례해 정보를 평가하고 그 확률이 얼마나 균등한지를 하나의 숫자로 요약해주는 계산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A 클래스가 4개, B 클래스가 1개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전체가 5개이기 때문에 먼저 각 클래스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합니다. A 클래스는 4개이므로 80%, B 클래스는 1개이므로 20%입니다. 엔트로피 계산은 각 클래스의 비율에 그 비율의 로그 값을 곱해서 더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서 최종 엔트로피가 양수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말하면 클래스 비율이 클수록, 즉 한쪽으로 치우칠수록 그 항목에 곱해지는 로그 값이 작아져서 불확실성에 기여하는 양이 줄어들고, 두 클래스의 비율이 비슷해질수록 각 항목이 주는 불확실성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A 클래스의 비율인 0.8과 B 클래스의 비율인 0.2를 각각 로그 값과 함께 계산해 더해주면 최종적으로 약 0.72 정도의 엔트로피가 나옵니다. 이 값이 의미하는 바는 두 클래스가 완전히 반반으로 섞여 있을 때보다는 덜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혼합 상태가 남아있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완전히 낮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엔트로피는 클래스 비율이 서로 비슷할수록 더 높은 값을 가지며, 한 클래스가 대부분을 차지하면 값이 낮아지고 예측도 더 쉬워집니다. 이 예시에서는 A가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완전한 혼합보다는 덜 섞여 있어 0.7이라는 중간 정도의 엔트로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표는 ID3 알고리즘을 실제로 적용할 때 사용하는 전체 샘플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각 사람에 대해 5가지 특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이, 소득 수준, 학생 여부, 신용 등급, 그리고 실제로 컴퓨터를 구매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데이터는 언뜻 보기에는 단순한 설문표처럼 보이지만 ID3 알고리즘에서는 이 표의 닭 속성이 불확실성을 얼마나 줄여주는지 평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표는 각 속성 값이 데이터 안에서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를 비율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 정보는 엔트로피와 정보 이득을 계산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이 속성을 보면 youth가 14명 중 5명으로 약 36%, 미들에이지드가 약 29%, 시니어 역시 36%를 차지합니다. 즉, 나이만 보았을 때는 특정 그룹이 압도적으로 많지는 않은 데이터입니다. 소득 수준에서는 미디엄이 6명으로 약 43%로 가장 많고, 하이와 로우는 각각 29%씩 비슷한 비율로 등장합니다. 학생 여부는 더 흥미롭습니다. 예스와 노가 정확히 절반씩 등장합니다. 이런 속성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분할 기준으로 삼았을 때 정보 이득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등급 역시 페어가 64%로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컴퓨터를 구매했는지 여부는 예스가 전체의 약 64%, 노가 약 36%입니다. 이처럼 각 속성의 빈도 정보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는 ID3 알고리즘이 현재 데이터가 얼마나 섞여 있는가를 판단한 다음 어떤 속성을 기준으로 나누면 가장 깔끔하게 분리되는가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비율 정보는 각 속성의 엔트로피를 계산하고 그 속성이 불확실성을 얼마나 줄여주는지를 평가하는데 핵심적인 기초자료가 됩니다. Class buys computer라는 항목은 각 사람이 실제로 컴퓨터를 구매했는지 혹은 구매하지 않았는지를 나타내는 최종 결과 속성입니다. 데이터 전체 14명 중 9명은 컴퓨터를 구매했고 5명은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구매할 확률은 약 64%, 구매하지 않을 확률은 약 36%가 됩니다. 엔트로피를 계산할 때는 각 클래스의 비율에 그 비율의 로그 값을 곱하는 방식으로 각 클래스가 기여하는 불확실성의 양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값을 더한 뒤 마지막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 전체 엔트로피 값을 양수로 표현합니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말하면 구매한 사람과 구매하지 않은 사람이 비슷한 비율로 섞여 있을수록 각 항목이 만들어내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엔트로피 값도 커집니다.
반대로 한쪽이 압도적으로 많다면 계산 과정에서 곱해지는 로그 값이 매우 작아지기 때문에 엔트로피 값도 작아집니다. 이 예시에서는 구매가 약 64%, 미구매가 약 36%로 완전히 반반은 아니지만 두 값이 어느 정도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를 계산하면 약 0.94라는 꽤 높은 값이 나옵니다. 이 값이 의미하는 것은 현재 데이터가 비교적 섞여 있기 때문에 적절한 분할을 통해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여지가 많다는 점입니다. 즉, 지금 상태에서는 예측이 아주 쉬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나이를 기준으로 나누거나 소득을 기준으로 나누거나 혹은 다른 속성으로 데이터를 분할하면 전체 불확실성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비교할 수 있고 그중 가장 크게 줄여주는 속성이 ID3 알고리즘에서 첫 번째 분할 기준이 됩니다. 결국 클래스 바이즈 컴퓨터의 엔트로피는 현재 이 문제가 얼마나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인지를 수치로 보여주는 출발점이며 ID3 알고리즘은 이 값을 기준으로 각 속성이 제공하는 정보 이득을 계산해 가장 좋은 의사결정 기준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제 ID3 알고리즘의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의 핵심은 각 특성의 정보 이득을 계산하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특성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재 데이터의 불확실성을 기준으로 삼고 나이, 소득, 학생 여부, 신용 등급 같은 각 속성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나누었을 때 불확실성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비교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불확실성을 얼마나 줄여주는가를 수치로 나타낸 값이 바로 정보이득, 인포메이션 게인입니다. 정보이득은 어떤 속성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할했을 때 그 속성이 불확실성을 얼마나 줄여주는지를 측정하는 값입니다. 정의는 간단합니다. 전체 데이터의 엔트로피에서 해당 속성으로 나누어 얻어진 하위 그룹들의 엔트로피를 가중 평균으로 계산해 뺀 값입니다. 즉, 나누기 전의 불확실성 마이너스 나눈 후의 불확실성이 바로 정보이득입니다. 그래서 정보이득이 크다는 말은 그 속성을 기준으로 나누었을 때 데이터가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되고 클래스가 훨씬 더 잘 구분된다는 뜻입니다. 결정 트리에서는 이 정보이득이 가장 큰 속성을 좋은 분할 기준, 좋은 가지로 선택하게 됩니다. 조금 더 일반적인 형태로 공식의 구조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데이터셋 T의 엔트로피를 계산합니다. 이것이 나누기 전의 불확실성입니다. 그 다음 어떤 속성 A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여러 그룹으로 나눕니다. 각 그룹마다 엔트로피를 계산한 뒤 그 그룹의 크기에 비례하는 가중치를 곱해서 모두 더합니다. 이 값이 속성 A로 분할한 후의 전체 불확실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엔트로피에서 이 분할 후 불확실성을 빼주면 속성 A의 정보 이득이 됩니다. 정리하면 gain of A는 전체 엔트로피에서 A로 분할한 후에 엔트로피를 뺀 값이고 우리는 이 값이 가장 큰 속성을 찾아서 첫 번째 분할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이제 정보이득 공식을 조금 더 구조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는 세 가지 핵심 수식이 등장합니다. 각 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info of D는 전체 데이터셋 D의 엔트로피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모든 클래스의 비율에 그 비율의 로그 값을 곱하고 이 값들을 모두 더한 뒤 마이너스 보호를 붙여 전체 불확실성을 계산합니다. 이 값이 바로 분할하기 전의 불확실성입니다. 다음으로 info sub A of D는 속성 A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여러 하위 그룹으로 나눴을 때의 엔트로피를 의미합니다. 각 하위 그룹의 엔트로피를 계산하고 그 그룹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중치로 곱해 모두 더한 값입니다. 즉, 속성 A로 분할한 후에 불확실성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gain of A를 계산합니다. 공식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전체 엔트로피에서 속성 A로 나누었을 때의 엔트로피를 빼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정보이득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 수식은 이를 age 속성에 직접 적용한 예시입니다. gain of age는 전체 클래스의 엔트로피에서 age를 기준으로 분할했을 때의 엔트로피를 뺀 값입니다. 이 계산을 통해 나이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나누었을 때 불확실성이 얼마나 줄어드는가를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값이 클수록 나이라는 속성이 좋은 분할 기준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구체적인 계산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데이터의 기준이 되는 엔트로피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클래스 바이즈 컴퓨터라는 속성은 컴퓨터를 구매했는지 구매하지 않았는지를 나타내는 최종 클래스였습니다. 전체 14명 중 9명은 구매했고 5명은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구매할 확률 0.64, 구매하지 않을 확률 0.36을 이용해 엔트로피 공식을 적용하면 전체 엔트로피는 약 0.94가 됩니다. 이 값이 ID3 알고리즘에서 정보 이득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나누기 전의 불확실성입니다. 다음 단계는 나이 age라는 속성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나누었을 때 불확실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계산하는 것입니다. 나이 속성은 3가지 값을 가집니다. youth, middle age, senior입니다. 각 그룹에서 컴퓨터를 구매했는지 안 했는지를 세어보면 youth 그룹에서는 yes가 2명, no가 3명, middle age 그룹에서는 yes가 4명, no는 0명, senior 그룹에서는 yes가 3명, no가 2명입니다. 각 그룹마다 구매 비율과 미구매 비율을 이용해 엔트로피를 따로 계산합니다. 유스 그룹과 시니어 그룹은 두 클래스가 섞여 있어서 엔트로피가 비교적 높고 미드 에이지 그룹은 모두 구매이기 때문에 0, 즉 완전히 순수한 상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각 그룹의 엔트로피에 그 그룹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5분의 14, 4분의 14, 5분의 14를 곱해 합쳐주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값이 나이를 기준으로 분할한 후에 전체 엔트로피이고 약 0.69 정도가 됩니다. 이제 에이즈 속성의 정보 이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체 데이터의 엔트로피는 0.94였고 에이즈로 분할한 후의 엔트로피는 약 0.69였습니다. 따라서 에이즈의 정보 이득은 0.94에서 0.69를 뺀 값, 즉 약 0.25 정도가 됩니다. 이 숫자는 나이로 데이터를 나누었더니 원래 가지고 있던 불확실성의 약 0.25만큼을 줄였다는 의미입니다. 정보 이득이 크다는 것은 분할 전보다 분할 후에 데이터가 더 잘 구분되고 예측이 쉬워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에이즈는 꽤 좋은 분할 기준 후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뿐 아니라 소득, 인컴, 학생 여부, 스튜던트, 신용 등급 크레딧 레이팅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정보 이득을 계산합니다. 그 결과 전체 엔트로피는 0.94이고 각 속성별 정보 이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서 계산한 방법으로 나이 에이즈는 약 0.246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소득, 인컴은 약 0.029, 학생 여부 스튜던트는 약 0.191, 신용 등급 크레딧 레이팅은 약 0.045입니다. 이 값들을 기교해보면 나이 에이즈가 가장 큰 정보 이득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ID3 알고리즘은 가장 많은 정보 이득을 주는 에이즈를 결정 트리의 첫 번째 분기, 즉 루트 노드의 분할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이렇게 해서 ID3 알고리즘의 두 번째 단계, 각 특성의 정보 이득을 계산하고 가장 좋은 특성을 선택하는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이제 ID3 알고리즘의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앞에서 선택된 최상의 특성, 즉 가장 큰 정보 이득을 주는 특성을 이용해 데이터를 실제로 분할하는 단계입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에이지 속성이 가장 높은 정보 이득을 가졌기 때문에 트리의 첫 번째 분할 기준은 에이지가 됩니다. 에이지 속성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3개의 그룹으로 나누게 되면 youth, middle-aged, 그리고 senior 그룹이 생성됩니다. 중간 나이, middle-aged 그룹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모두 buy, 즉 구매하는 결과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세분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바로 리프 노드로 설정됩니다. 반면 youth 그룹과 senior 그룹은 구매와 미구매가 섞여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분할이 필요합니다. ID3 알고리즘은 각 그룹마다 다시 정보 이득을 계산하며 어떤 속성이 불확실성을 가장 잘 줄이는지 찾아가게 됩니다. 먼저 youth 그룹을 살펴보겠습니다. youth 그룹 내부에서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데 어떤 속성이 가장 도움이 되는지를 다시 계산합니다. 그 결과
스튜던트 속성이 가장 많은 정보 이득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학생인지 아닌지 여부가 유스 그룹에서 구매 여부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요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스 가지 아래에는 스튜던트라는 새로운 분기 노드가 생성되고 학생이면 by, 학생이 아니면 not으로 결정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번에는 시니어 그룹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니어 그룹 역시 구매와 미구매가 섞여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분할이 필요합니다. ID3 알고리즘으로 정보 이득을 계산해보면 신용 등급, 즉 크레딧 속성이 시니어 그룹에서 불확실성을 가장 크게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니어 가지 아래에는 크레딧이라는 새로운 분기 노드가 생성됩니다. 신용 등급이 fair이면 by, excellent이면 not으로 분류되며 이렇게 해서 시니어 그룹의 결정 규칙도 완성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중앙의 에이지 노드에서 시작된 결정 트리가 youth, middle age, senior의 세 가지로 나뉘고 각 그룹의 특성에 따라 학생 여부 또는 신용 등급으로 다시 분기가 이루어지면서 최종 예측이 완성되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ID3 알고리즘에서 흔히 발생하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정보 이득이 특정 속성에 대해 부정확하게 큰 값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예시는 윈디라는 속성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참과 거짓 두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입니다. 이 경우 두 합의 그룹의 엔트로피를 계산해보면 정보 이득이 약 0.056 정도가 됩니다. 즉, 두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분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예시를 보면 with whom이라는 속성은 A부터 I까지 무려 9개의 값으로 데이터를 나눕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많은 합의 그룹으로 나누게 되면 각 그룹 안에 데이터가 매우 적어지기 때문에 합의 그룹의 엔트로피가 거의 0에 가깝게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즉, 분할 후 엔트로피가 인위적으로 낮아져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정보이득 공식에서 전체 엔트로피 마이너스 분할 후 엔트로피 값을 계산할 때 분할 후 엔트로피가 매우 작아지기 때문에 정보이득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더 큰 값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예시에서 실제 계산 결과는 with whom 속성이 윈디보다 더 큰 정보이득을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가능한 경우의 수가 많아서 각 그룹의 엔트로피가 0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정보이득이 높아진 것입니다. 따라서 ID3 알고리즘은 이처럼 값의 종류가 매우 많은 속성, 특히 연속형 데이터처럼 가능한 값이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속성이 주어졌을 때 그 속성을 과대평가하고 잘못된 분할을 선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바로 ID3가 연속형 데이터 처리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이고 이 단점을 고안하기 위해 C4.5 같은 알고리즘에서는 새로운 분할 기준과 보정 기법을 도입하게 됩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ID3 알고리즘은 값의 종류가 많거나 연속형 데이터가 포함된 속성에 대해 정보이득을 지나치게 크게 평가하는 문제가 있었죠. 이 문제는 잘못된 속성을 선택하게 만들고 결정 트리가 불필요하게 복잡해지는 과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C.5 알고리즘은 이러한 ID3의 단점을 개선한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정보이득비, 즉 개인 레이시오라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여 값의 종류가 많은 속성을 부풀려 평가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둘째, 가지치기 푸닝 기능을 제공하여 불필요하게 복잡해진 트리를 단순하게 유지하고 일반화 성능을 높여줍니다. 셋째, 연속형 속성을 처리하기 위한 구간 나누기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C.5는 ID3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실전적인 결정 트리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ID3의 가장 큰 문제는 값이 너무 많은 범주형 속성이나 연속형 속성을 잘못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 레이시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개인 레이시오는 간단히 말해 정보이득을 분할의 복잡도로 나눈 값입니다. 즉, 정보이득이 크더라도 분할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의미가 없는 경우라면 그 속성의 점수를 낮춰주는 방식입니다. gain ratio of A는 gain of A를 split info of A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서 분할 정보, split info는
속성 A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몇 개의 하위 그룹으로 어떻게 나누었는지를 정량적으로 나타냅니다. 하위 그룹이 많고 잘게 쪼개질수록 스플릿 인포 값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 결과 만약 어떤 속성이 값이 너무 많아서 데이터를 여러 조각으로 쪼개버린다면 스플릿 인포 값이 크게 증가하고 개인 레이시오 값은 작아져서 해당 속성이 선택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C4.5는 정보이득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속성의 과도한 분할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등장할 수식에 사용된 용어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info of D는 전체 데이터셋의 엔트로피, 즉 나누기 전의 불확실성입니다. info sub at of D는 속성 at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할한 후 각 하위 그룹의 엔트로피를 가중 평균하여 계산한 값입니다. gain of A는 전체 엔트로피에서 속성 A로 분할한 후의 엔트로피를 뺀 값으로 불확실성이 얼마나 줄어들었는가를 나타냅니다. split info of A는 속성 A로 분할했을 때 얼마나 많이, 얼마나 복잡하게 분할된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리고 gain ratio of A는 gain을 split info로 나눈 값으로 C.5가 속성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이 용어들을 이해하면 C.5의 작동 원리와 정보이득비 계산 과정을 훨씬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C4.5 알고리즘에서 사용할 정보이득비 계산을 위해 먼저 전체 엔트리피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표는 총 14개의 데이터로 구성된 학습 데이터입니다. 클래스인 클래스 바이즈 컴퓨터의 분포를 보면 yes가 9명, no가 5명입니다. 엔트로피를 계산하기 위해 이 두 값의 비율을 이용합니다. yes의 비율은 9 나누기 14, no의 비율은 5 나누기 14입니다. 엔트로피 공식은 각 클래스의 비율에 그 비율의 로그 값을 곱한 뒤 모두 더해서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는 구조입니다. 이 값을 계산하면 전체 엔트로피는 약 0.94가 됩니다. 이 값은 이후 정보이득과 정보이득비의 기반이 되는 전체 불확실성입니다. 다음으로 에이지 속성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나누었을 때 각 하위 그룹의 엔트로피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에이지는 유스, 미들 에이지, 시니어 세 가지 값을 가집니다. 첫 번째로 유스 그룹은 5개의 데이터를 갖고 있으며 yes가 2명, no가 3명입니다. 기율을 적용해 엔트로피를 계산하면 약 0.97이 됩니다. 미들 에이지 그룹은 4개의 데이터로 모두 yes입니다. 클래스가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엔트로피는 0이 됩니다. 즉 완전히 순수한 그룹입니다. 시니어 그룹은 5개의 데이터로 yes가 3명, no가 2명입니다. 이 그룹도 유스와 유사하게 엔트로피가 약 0.97 정도가 됩니다. 이 세 값이 에이지 속성 분할 후에 하위 엔트로피 계산에 사용됩니다. 이제 에이지로 분할한 후에 전체 엔트로피인 info sub age of D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각 그룹의 엔트로피에 그 그룹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5분의 14를 곱해 더한 값입니다. gain of age는 전체 엔트로피에서 age로 분할한 후에 엔트로피를 뺀 값입니다. 전체 엔트로피는 0.94, 분할 후 엔트로피는 0.694이므로 정보이득은 약 0.246이 됩니다. 즉, age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나누면 불확실성을 약 0.25만큼 줄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C4.5의 핵심인 정보이득비 개인 레이시오를 계산하기 위해 분할 정보, 스플릿 인포를 구해보겠습니다. 스플릿 인포는 하위 그룹의 크기에 기반하여 그 그룹이 얼마나 고르게 분할되었는지를 엔트로피 형태로 계산한 값입니다. 에이지 속성의 경우 유스가 5분의 14, 미들 에이지가 4분의 14, 시니어가 5분의 14입니다. 각 비율의 로그 값을 곱해 마이너스를 붙여 더해주면 스플릿 인포 오브 에이지는 약 1.577이 됩니다. 이제 개인 레이시오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개인 레이시오 오브 에이지는 정보이득 0.249을 스플릿 인포 1.577로 나누어 계산하며 그 결과는 약 0.156이 됩니다. 이 값은 에이지 속성이 전체 엔트로피를 감소시키는 능력뿐 아니라 그 분할이 얼마나 균형 잡혀 있는지를 함께 고려한 더 공정한 비교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C4.5는
정보이득뿐 아니라 정보이득비를 기준으로 훨씬 안정적으로 분할 속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카트, 즉 클래시피케이션은 리그레션 트리 알고리즘을 소개합니다. 카트는 이름 그대로 분류 문제와 회귀 문제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의사결정나무 기반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분할하면서 각 노드가 최대 2개의 자식 노드를 갖는 이진 트리 구조를 생성합니다. 즉, 모든 분할이 바이너리 스플릿, 두 갈래 분기입니다. 먼저 분류 문제에서 카트는 지니 지수, 영어로는 지니 인덱스를 사용합니다. 지니 지수는 데이터의 불순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값이 작을수록 더 순수한, 즉 동일한 클래스가 더 잘 모여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카트는 각 후보 속성을 이용해 분할했을 때 지니 지수가 가장 작아지는 방향으로 데이터를 나눕니다. 회귀 문제에서는 지니 지수가 아니라 평균 제곱 오차, 즉 민 스퀘어드 에러를 사용해 분할 방향을 결정합니다. MSE를 최소화하는 분할이 가장 좋은 분할이 됩니다. 이처럼 카트는 분류와 회귀 모두를 처리할 수 있고 모든 분할이 이진 구조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여기서는 C4.5 알고리즘과 카트 알고리즘을 비교합니다. C4.5와 카트는 모두 의사결정나무 알고리즘이지만 분할 기준과 트리 구조가 서로 다릅니다. C4.5는 분할 기준으로 정보이득비, 개인 레이시오를 사용하고 카트는 지니 지수 또는 회귀 문제에서는 MSE를 사용합니다. C4.5는 여러 갈래로 나누는 다분류 분할을 지원하지만 카트는 항상 이진 분할만 사용합니다. 트리 구조도 차이가 있습니다. C4.5는 다갈래 트리가 될 수 있지만 카트는 언제나 이진 트리 구조를 유지합니다. 가지치기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C4.5는 사후 가지치기만 사용하고 카트는 사전 가지치기와 사후 가지치기를 모두 지원합니다. 출력 유형은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C4.5는 분류 문제만 해결하지만 카트는 분류와 회귀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속성 선택 기준도 다릅니다. C4.5는 정보 이득비가 가장 큰 속성을 선택하고 카트는 지니 지수가 가장 낮아지는 속성을 선택합니다. 과적합 방지 전략을 비교하면 C4.5는 정보 이득비를 통해 불균형 데이터에서 과적합을 줄이고 카트는 가지치기를 통해 모델 복잡도를 조절합니다. 정리하면 C4.5는 다양한 속성을 유연하게 처리하는 데 강점이 있고 카트는 단순하고 해석 가능한 이진 트리 구조를 유지하면서 분류와 회귀 모두에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컷 알고리즘에서 사용하는 불순도 지표, 지니 인덱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니 인덱스의 기본 아이디어는 단순합니다. 데이터가 한 클래스에 몰려 있을수록 순수하고 여러 클래스가 섞여 있을수록 더 불순하다는 생각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값입니다. 수식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집니다. 지니 of t는 1 마이너스 각 클래스의 비율을 제곱한 값들을 모두 더한 것입니다. 여기서 pi는 i번째 클래스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냅니다. 즉, 클래스별 D유를 구한 뒤 각각의 비율을 제곱해서 더하고 그 합을 1에서 빼면 지니 인덱스가 됩니다. 이 구조는 다음 의미를 가집니다. 클래스 비율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수록 제곱값이 커져서 합이 1에 가까워지고 결과적으로 지니 인덱스는 0에 가까워집니다. 반대로 클래스가 골고루 섞여 있으면 제곱값들의 합이 작아져서 지니 인덱스는 커지게 됩니다. 즉, 지니 인덱스는 제곱 비율의 합을 통해 둘순도를 반대로 계산하는 지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니 인덱스를 실제 숫자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데이터가 100개이고 A 클래스가 70개, B 클래스가 30개 있다고 가정합니다. 우선 비율을 구하면 A 클래스의 비율은 0.7, B 클래스의 비율은 0.3입니다. 이제 수식에 대입합니다. 지니 인덱스는 1 마이너스 0.7의 제곱과 0.3의 제곱을 더한 가치입니다. 0.7 제곱은 0.49, 0.3 제곱은 0.09입니다. 둘을 더하면 0.58이 되고 이를 1에서 빼면 0.42가 됩니다. 이 값은 어느 정도 불순도가 남아있지만
A 클래스가 뚜렷하게 우세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두 클래스가 정확히 절반씩 있는 경우입니다. 총 데이터가 100개이고 A와 B가 각각 50개씩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두 클래스의 비율은 모두 0.5입니다. 수식에 넣으면 지니 인덱스는 1-0.5의 제곱 더하기 0.5의 제곱입니다. 0.5 제곱은 0.25이고 둘을 더하면 0.5입니다. 마지막으로 1에서 0.5를 빼면 지니 인덱스는 0.5가 됩니다. 지니 인덱스가 0.5라는 것은 두 클래스가 완전히 섞여 있어서 가장 불순도가 높은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예시는 데이터가 완전히 순수한 경우입니다. 데이터가 100개 있고 모두 A 클래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B 클래스는 0개입니다. A의 비율은 1,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이 됩니다. 1의 제곱은 그대로 1이고 0의 제곱은 0이므로 1에서 2를 빼면 지니 인덱스는 0이 됩니다. 이 값은 완전히 순수한 집합임을 의미합니다. 즉, 분할할 필요가 없는 최상의 상태입니다. 카르트 알고리즘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모든 분할을 이진 분할, 영어로 바이너리 스플릿 형태로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즉, 어떤 속성이 여러 가지 값을 갖고 있더라도 반드시 두 개의 그룹으로만 나누어서 판단을 내립니다. 속성의 가능한 값의 개수가 K개라고 하면 나올 수 있는 이진 분할의 가지수는 2의 K-1승에서 2를 뺀 값으로 계산합니다.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각 속성을 두 그룹으로 나누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지만 빈 그룹이 되는 조합이나 서로 중복되는 조합은 제외하고 유효한 분할만 세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든 후보 분할에 대해 각각의 지니 지수를 계산합니다. 그 다음 지니 지수가 가장 잦아지는 분할을 최적의 분할로 선택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카르트는 가능한 모든 이진 분할을 완전 탐색하고 그 중에서 불순도가 가장 낮아지는 방향을 선택해서 트리를 성장시키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이번에는 특정 속성 A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둘로 나누었을 때 그 분할이 얼마나 불순한지를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니 지수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지니 sub A of T는 전체 데이터에서 첫 번째 그룹이 차지하는 비율에다가 그 그룹의 지니 지수를 곱하고 두 번째 그룹의 비율과 지니 지수를 곱해서 두 값을 더한 형태입니다. 공식으로는 지니 sub A of D 이꼴 절대값 D1 나누기 절대값 D 곱하기 지니 of D1 더하기 절대값 D2 나누기 절대값 D 곱하기 지니 of D2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기에서 D1과 D2는 속성 A로 데이터를 나누었을 때 만들어진 두 개의 하위 집합입니다. 요약하면 각 하위 데이터셋의 지니 지수를 그 하위 집합의 크기 비율만큼 가중평균해서 속성 A 전체의 지니 지수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값이 작을수록 속성 A는 데이터를 더 순수하게 나누어줬다는 뜻입니다. 이제 분할 가능한 경우의 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에 A, B, C 이렇게 세 개의 값이 있다고 가정해 보죠. 카트는 항상 데이터를 두 그룹으로만 나누기 때문에 세 개의 속성을 둘로 나누는 조합을 모두 찾아야 합니다. 가능한 분할의 개수는 2의 K-1승 빼기 1이라는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K는 값의 종류수입니다. K가 3이면 2의 3-1승은 2제곱이고 2제곱은 4, 4에서 1을 빼면 가능한 분할이 3개가 됩니다. 실제로 나올 수 있는 세 가지 분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A만 따로 빼고 B와 C를 묶는 경우. 두 번째, B만 따로 빼고 A와 C를 묶는 경우. 세 번째, C만 따로 빼고 A와 B를 묶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카트는 모든 가능한 이진 분할을 만들어보고 그 중에서 지니 지수가 가장 낮아지는 분할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카트의 분할 과정을 직접 계산해보기 위해 작은 예제 데이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총 4개의 샘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샘플은 속성 A, B, C를 0과 1로 표현하고 마지막 열은 클래스 레이블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샘플은 A는 1, B는 0, C는 1이며
클래스는 0입니다. 이 4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A, B, C 각각을 기준으로 이진 분할을 수행하면서 어떤 속성이 가장 좋은 분할을 만드는지 지니 지수를 통해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분할은 속성 A가 1인 경우와 0인 경우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즉, 집합 A 하나만 왼쪽 그룹에 두고 D와 C는 모두 오른쪽 그룹에 두는 분할입니다. 먼저 그룹 1, 즉 A가 1인 샘플은 ID 1번과 3번 총 2개입니다. 이 두 샘플의 클래스는 하나는 0, 하나는 1입니다. 따라서 클래스 0과 1의 비율은 각각 2분의 1입니다. 지니 지수는 1에서 P제곱들을 모두 더한 값을 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1에서 1분의 1 제곱 플러스 1분의 1 제곱, 즉 0.25를 빼면 지니 값은 0.5가 됩니다. 다음은 그룹 2, 즉 A가 0인 샘플입니다. ID 2번과 4번이고 두 샘플의 클래스는 모두 1입니다. 즉 완전히 순수한 집합입니다. 그래서 지니 지수는 0입니다. 이제 두 그룹의 지니 값을 그룹 크기로 가중 평균합니다. 각 그룹 모두 2개씩이므로 앞의 값을 그대로 평균하면 되고 전체 지니 값은 0.25가 됩니다. 즉 속성 A로 나누었을 때의 지니 인덱스는 0.25입니다. 하나의 경우를 더 살펴볼까요? 즉 속성 C를 기준으로 C가 1인 그룹과 0인 그룹으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C가 1인 그룹에는 ID 1번, 2번, 4번이 포함되어 총 3개입니다. 이 그룹에서 클래스의 비율을 계산하면 클래스 0이 3분의 1, 클래스 1이 3분의 2입니다. 지니 지수는 1에서 3분의 1 제곱 플러스 3분의 2 제곱을 빼면 됩니다. 그 결과 약 0.45가 나옵니다. C가 0인 그룹에는 ID 3번 하나만 포함되고 클래스는 0이므로 완전히 순수한 집합입니다. 따라서 지니 값은 0입니다. 둘을 합쳐 가중 평균을 하면 전체 지니 인덱스는 약 0.337호가 됩니다. 앞서 계산한 값들을 비교하면 지니 A는 0.25, 지니 B는 0.5, 지니 C는 약 0.3375입니다. 지니 지수는 작을수록 더 좋은 분할이므로 여기서는 속성 A가 가장 좋은 분할 기준이 됩니다. 이제 왜 A가 가장 낮은 지니 값을 갖게 되는지 그 구조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A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나누면 그룹 1은 클래스가 반반 섞여 있어 지니 값이 0.5이고 그룹 2는 완전히 순수해서 지니 값이 0입니다. 두 그룹의 크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전체 지니 값은 이 두 값을 평균한 0.25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A 기준 분할이 가장 낮은 지니 값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카트에서는 A를 첫 번째 분할 속성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의사결정 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가지치기, 영어로 프루닝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지치기는 트리가 지나치게 복잡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과정입니다. 트리는 학습 데이터를 정확하게 맞추려고 너무 깊고 세세한 구조로 성장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후연 데이터에서는 높은 정확도를 보이지만 새로운 데이터에서는 성능이 떨어지는 과적합, 즉 오버피팅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지치기의 목적은 트리에 불필요하거나 덜 중요한 가지를 잘라내어 모델을 더 단순하게 만들고 새로운 데이터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일반화 성능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가지치기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전 가지치기와 사후 가지치기입니다. 먼저 사전 가지치기, 영어로 프리프루닝은 트리가 깊어지기 전에 성장을 중단시키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노드 안에 데이터가 너무 적어지거나 분할했을 때 정보가 거의 개선되지 않는 경우 더 이상 분할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멈추는 방식입니다. 이 접근법은 트리의 복잡도를 초기에 억제하기 때문에 과도한 성장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사후 가지치기, 포스트프루닝은 트리를 끝까지 다 성장시킨 다음에 적용됩니다. 완성된 트리에서 정확도에 거의 기여하지 않는 가지나 너무 특정한 패턴에만 맞춘 가지를 제거하여 보다 단순한 트리로 다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이 방식은 복잡한 트리를 생성한 뒤 불필요한 부분을 깔끔하게 다듬어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 모두 과적합을 막고 해석하기 쉽고 안정적인 모델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는 사전 가지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전 가지치기는 트리를 만드는 도중에 어떤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분할을 미리 중단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소 샘플 수입니다. 어떤 노드에 도달했을 때 샘플 수가 너무 적으면 더 이상 분할하지 않고 그 노드를 리프 노드로 처리합니다. 둘째, 최소 정보 이득 기준입니다. 정보 이득 값이 일정 기준보다 작다면 분할을 진행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셋째, 최대 트리 깊이 제한입니다. 트리가 지나치게 깊어지지 않도록 최대 깊이를 미리 정해두고 그 이상은 분할하지 않습니다. 사전 가지치기의 장점은 모델이 너무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 계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분할을 너무 일찍 멈추면 아직 남아있는 중요한 정보가 삭제될 위험도 있습니다. 사전 가지치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소 샘플 수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20세 미만인 그룹에서 샘플이 매우 적다면 이 그룹을 더 세분화하지 않고 바로 리프 노드로 설정합니다. 두 번째는 최소 정보이득 기준입니다. 어떤 분할을 시도했는데 정보이득이 거의 없다면 그 분할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더 이상 나누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이 바로 사전 가지치기의 대표적인 예들입니다. 반대로 사후 가지치기는 트리를 완전히 만든 후 진행됩니다. 트리 전체가 다 만들어진 뒤 검증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오차 감소 기준을 적용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가조를 하나씩 잘라내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검증 데이터를 이용해 각 가지가 모델 성능에 기여하는지 평가합니다. 둘째, 오히려 오류율을 높이는 가지라면 그 분할을 제거하고 리프 노드로 단순화합니다. 사후 가지치기의 장점은 트리를 만든 뒤 가지치기를 함으로 보다 최적화된 단순 트리를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미 트리가 최대 크기까지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과 자원이 더 많이 든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사후 가지치기의 실제 적용 예를 보겠습니다. 트리가 전부 완성된 후 검증 데이터를 통해 어떤 분할이 성능을 오히려 떨어뜨리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에이지 속성을 기준으로 한 특정 분할이 검증 과정에서 모델 성능을 떨어뜨린다면 그 분할은 제거되고 그 노드는 리프 노드로 병합됩니다. 이렇게 해서 불필요한 가지를 없애고 더 간단하면서도 일반화가 잘 되는 트리로 변환하는 것이 사후 가지치기의 핵심입니다. 여기에서는 사전 가지치기와 사후 가지치기를 한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점부터 보겠습니다. 사전 가지치기는 트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찍 멈추기 때문에 과적합을 미리 방지할 수 있고 필요한 계산이 줄어들어서 비용도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사후 가지치기는 트리가 완성된 후 가지를 제거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더 성능이 좋은 트리를 만들 가능성이 높고 불필요한 가지를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사전 가지치기는 너무 일찍 분할을 멈추면 중요한 정보가 사라질 수 있고 반대로 사후 가지치기는 트리가 완성된 뒤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시간과 자원이 더 많이 든다는 점이 있습니다. 적용 시기의 차이도 명확합니다. 사전 가지치기는 트리를 만드는 도중에 적용되고 사후 가지치기는 트리가 완성된 이후에 적용됩니다. 이처럼 두 방식은 목적과 상황에 따라 장점과 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의 특성과 모델의 복잡도를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의사결정 트리는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데이터를 분할하는 모델입니다. 여기에서 엔트로피는 불확실성을 수치로 표현한 값으로 데이터가 다양한 클래스가 섞여 있을수록 엔트로피가 커집니다. 따라서 분할 과정에서는 엔트로피를 가장 많이 낮출 수 있는 기준을 선택하게 됩니다. 정보이득은 분할로 인해 얼마나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ID3 알고리즘에 사용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의사결정 트리는 ID3에서 C4.5 그리고 카트로 발전해 왔습니다. ID3는 정보이득만 사용하기 때문에 연속형 데이터 처리에 한계가 있었고 C4.5는
연속형 처리가 가능하며 개인 레이시오와 가지치기를 도입해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카트는 이진 분할 규칙을 사용하고 불순도 측정에는 진위지수 또는 회귀일 때는 MSE를 사용합니다. 또 중요한 개념은 과적합입니다. 트리가 너무 복잡해지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성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치기, 즉 프루닝이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의사결정 트리는 해석이 쉽고 구조가 명확하다는 장점을 가진 알고리즘이며 적절한 분할 기준과 가지치기 전략을 사용하면 매우 강력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